여기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 울부짖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그러한 여성을 보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따져묻고 있는데요. 결국 이 독일 여성은 한국인들은 죄다 사기꾼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오나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되어 온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조용한 거리에 꽤나 전통 있는 식당인 저희 가족의 식당은 꽤나 유명했고 손님들도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식당에는 식기에 딸깍거리는 소리, 만족한 손님들의 속삭임, 금전 등록기의 경쾌한 울림 등이 항상 울려 퍼지곤 했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 식당을 물려받을 준비를 했고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정, 기술, 노력이 특히 요리계에서의 성공의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식당에서의 즐거운 소음은 사라지고 빈 테이블 위에 구름처럼 드리워진 섬뜩한 침묵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닫기도 했고 그마저도 지갑을 여는 다른 사람들은 더 빠르고 저렴하며 트렌디한 옵션을 선택하곤 했어요. 이건 전통을 모티브로 삼았던 저희 식당과는 상반되는 개념이었죠. 처음에 저는 이 모든 악화된 상황은 할아버지로부터 식당을 물려받은 부모님이 음식을 형편없이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명 요리학교를 졸업한 저는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식당을 물려받게 되었지만 더 나아진 음식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은 점차 줄어만 갔어요. 제가 가게를 물려받은 1년 새에 임대료는 2배로 오르고 공과금은 매달 더 높아졌고 임금은 오르고 손님은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가게를 열면 열수록 적자라니 이건 수십 년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레스토랑의 수치였죠. 그러나 보수적인 저희 가족은 절대로 변화를 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리를 더 잘 만든다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쓸모없는 조언이나 건넸죠.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짓을 감행하기로 했죠. 절망과 고집 사이에 잠 못 이루는 밤,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자영업 비율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야 하는 곳에는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 방법, 철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과 일본에서 제 레스토랑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자금을 긁어모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일본에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정밀함, 질서, 예의 등을 기대했습니다. 아마 일본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이러한 개념을 기대할 거예요. 하지만 악천후로 인해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 상공을 선회하게 되면서 제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일단 마침내 착륙해 공항 택시를 탔을 때 시간은 너무나도 늦은 상황이더군요. 심지어 일본인 택시기사들은 외국인인 제 얼굴을 보자마자 승차 거부까지 했어요. 10번 정도 거절을 당한 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번역 앱을 건네게 된 저는 그들이 저를 거부하는 이유는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해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수많은 거절 끝에 겨우 택시에 탑승해 예약했던 호텔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정이 넘어선 시간에 도착한 호텔에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일본인 호텔 직원은 저를 맞이할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그녀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으로 저는 그녀와 영어로 소통할 수도 없었는데 저는 그녀의 영어 발음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발음을 가지고 놀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어 이상의 제2의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저는 그녀와 번역 앱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내용이 적힌 번역 앱을 건네더군요. 체크인이 종료되었습니다. 규정에 적혀 있다시피 체크인 마감 시간은 12시거든요. 그러니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실수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새벽 12시 4분이더군요. 저는 지연된 항공편, 지친 상태, 약간의 자비를 바라는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직원의 미소를 보고 그녀가 제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변을 받게 된 저는 그대로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런 건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저는 매뉴얼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저는 독일인입니다. 규칙을 존중해요.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단지 4분이 늦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자정이었기에 새로운 숙소를 예약할 수도 없고
주변은 온통 어두워서 여성인 제가 밖에서 머물기에는 안전하지도 않죠. 그러나 일본인 직원은 매뉴얼 타령을 하며 저를 쫓아냈고 기어이 경찰까지 부르더군요. 저는 그들이 적어도 다른 장소를 제한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쉬게 해주길 바라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번역앱을 통해 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은 매뉴얼에는 없으니까요. 라는 말만을 건네며 그대로 돌아가 버리더군요. 이곳에서 저는 손님이라기보다는 침입자쯤일 뿐이었고 결국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며 추위와 공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굴욕적인 밤을 보낸 저였지만 저는 제 가족 사업을 위해 반드시 일본에서 노하우를 얻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 어딘가에서 제가 상상했던 친절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합리화를 하며 한 일본풍의 식당에 입장하게 됩니다. 작은 나무 간판이 문 위를 부드럽게 흔들었고 창문에 종이 랜턴에서 부드러운 빛이 쏟아졌습니다. 완전히 일본풍의 매력적인 식당이었고 저는 뭔가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안에서 한 70대의 일본인 여성이 정중한 인사를 건네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녀는 동그란 뺨과 부드러운 눈망울, 마치 친할머니 같은 따뜻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일본인 할머니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 메뉴를 건네주고 고등어 구이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따뜻한 차와 작은 단무지 요리를 가져왔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일본 식당의 인기 비결은 친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단무지를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메인 요리인 고등어 구이가 나왔어요. 하지만 첫 입을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눈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짠지에 대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부캐보다 더 짠맛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배고픔 때문이기도 하고 예의 때문이기도 하고 멈추기가 너무 어색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작은 밥그릇을 제 옆에 놓더군요. 저는 할머니의 친절 때문이라도 억지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났을 때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애 편지를 배달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청구서를 놓더군요. 그리고 기분 좋게 청구서를 확인한 저는 그야말로 완전히 경악을 하고 말았죠. 총금액 37,000엔. 깜빡였습니다. 분명히 종이에 0이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웃어넘기고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부드럽게 암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인 할머니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제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번역앱을 건넸거든요.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차 700엔, 단무지 1200엔, 밥 900엔, 좌석 요금 3000엔, 들어본 적도 없는 셰프 추천 수수료 1000엔, 그리고 생선 자체는 매우 작은 글씨로 그램당 요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두 번째로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의 모든 친절은 값이 청구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 일본의 친절한 이미지에 속아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을 부른다고 뭐가 해결될까요? 저는 분명 호텔에서의 일본 경찰의 태도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들은 무조건 현지인 편이었죠.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거대한 극장일 뿐이었고 그들의 미소는 가면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인 저는 공연이 끝날 때 지갑을 비운 채 박수를 치는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함이 진짜라고 생각했고 규칙과 경직된 이 도시에서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음습한 일본들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나라에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 채 그대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무렵 제 가슴은 여행 가방만큼이나 무겁고 아팠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그다지 기대가 되지도 않았어요. 이웃 국가일수록 비슷한 문화와 관습을 가지기 마련이었고 저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면을 쓴 소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믿지 않으며 제게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나 돈을 잃지 말자고 중얼거리며 이동했습니다. 제 마음은 일본에서 갈갈이 찢겨버렸고 한 번만 더 사기를 당한다면 그대로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공항부터가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호기심에 못 이겨 고개를 쳐들었을 때 디지털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명확한 방향으로 빛났습니다. 작은 글꼴을 쳐다보거나 영어를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공항은 비주류의 언어들, 심지어 독일어까지 표시해주며 모든 외국인 승객들에게 도움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매뉴얼만을 따르는 일본에 꽉 조이고 긴장된 미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거든요. 이들은 이곳에서 돈을 받고 근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친절한 것임이 분명했어요. 아마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들은 일본인들처럼 음습한 속내를 숨긴 채 거짓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제가 도시로 가는 기차에 대해 묻자 한국의 일반적인 시민은 저를 플랫폼까지 데려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과는 다른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자신의 모든 시간을 저를 위해 투자해주며 제게 믿을 수 없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었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환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제공되고 있었고 숨겨진 요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죠. 어쩌면 한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친절하고 수준도 높은 국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먼저 경험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나 일본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얻어왔던 제겐 쉽사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저는 한국인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마음을 완전히 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음식으로 유명하다는 전라도의 전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시의 전통시장은 일본의 조용한 거리와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냄새,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고추와 반짝이는 생선, 끝없이 쌓인 양념채소들로 가득했죠.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아무튼 저는 걷는 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내미는 시식용 샘플을 받는 순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교한 관광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한 저는 한국인 상인들과의 눈맞춤을 피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가능한 한 친절한 방식으로 끈질기게 굴었습니다. 은발의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떡볶이가 담긴 종이컵을 건네주더군요. 맛보세요. 그녀는 기쁨에 눈을 찡그리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사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었고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물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모든 의심을 후회했죠. 달콤하고 매운맛의 완벽한 조화를 보이는 쫄깃한 떡은 입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저는 한국인 할머니가 제 손에 지폐를 강제로 낚아채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할머니는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은 채 더 먹으라고 손짓할 뿐이었어요. 어느새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시럽이 뚝뚝 떨어지는 호떡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아삭하고 시원한 배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저는 매 상인마다 따뜻함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온화한 헤일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지불하려고 했을 때요. 한국인들은 믿기지가 않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어요. 제게 떡볶이를 건넸던 할머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가 지금껏 시식 비용을 청구했다면 지금쯤 부자가 되었을 거야. 한국인들의 목소리에는 유머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느꼈던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조롱은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평범하며 소박한 것이었는데 이건 제가 일본에서 기대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진에서만 보던 노란 멜론인 참외를 파는 작은 노점상을 발견했을 때였는데 저는 이 참외가 너무 신기해서 하나를 구매하게 됩니다. 원래는 한 개 단위가 아닌 묶음으로 판매하는 거였지만 한국인 상인은 참외가 궁금한 저를 위해 낱개로 판매해 주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멀뚱멀뚱 서 있자 노점 주인 아저씨는 밖으로 나와 직접 칼로 참외의 껍질을 벗기고 슬라이스한 후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참외를 받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이러한 손질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을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그렇게 저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인 아저씨는 제게 요금을 청구하기는커녕 그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노점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안도감 반 놀라운 반을 느끼며 웃을 뿐이었죠. 참외의 맛은 아삭하고 달콤했고 일본에서의 쓴맛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처럼 작용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창한 제스처도 강제적인 예의도 조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대함은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이들은 일본과는 정반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계심이 허물어지니 저는 처음에는 땅만 쳐다보고 건네라 간과했던 작은 세부사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흠잡을 데 없는 산책로, 재활용과 퇴비화를 위한 분류 기능이 있는 첨단 쓰레기통, 관광객들과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존재, 한국의 전체 시스템은 마치 첨단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돌봄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일본에서 얻었던 트라우마가 점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갖고
전주의 번화한 시장 가판대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식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수많은 팔꿈치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나무 테이블, 참기름, 발효된 무언가의 은은한 향 등 수십 년의 서비스를 속삭이는 낡은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이곳은 한국의 전통이 담긴 식당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마침내 식당 주인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갑자기 일본에서의 안 좋았던 경험이 떠오르며 완전히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식당 주인의 얼굴은 심각했고 매우 험상궂게 생겼거든요. 그는 저를 보고도 아는 체도 하지 않더군요. 고개 하나 끄덕이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얻었던 제 신경은 조용히 제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저는 분명 겪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의 테이블에 앉은 이상 자리를 박차고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식당 주인의 험상궂은 외모를 보니 제가 이 가게를 나감과 동시에 저는 끔찍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저는 코너 테이블에 앉아 도쿄에서 고등어 식사를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때 제게 사기를 쳤던 일본인 할머니는 제게 친절한 미소라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식당 주인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표정을 잔뜩 찌푸린 채 부엌으로 사라져버릴 뿐이더군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의 한국인 남성들은 저를 바라보며 비웃음의 미소를 보냈고 정체 모를 한국어를 중얼거리더군요. 그들은 저를 조롱하는 것이 분명했고 저는 더더욱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주방으로 들어갔던 식당 주인은 저를 4인 파티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접시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나더군요. 저는 주문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는 된장찌개가 담긴 거품이 나는 돌솥을 내려놓았고 다음으로는 간장 유약 아래에서 반짝이는 불고기 한 접시, 빨갛게 빛나고 있는 김치, 부드러운 베개처럼 떨리는 계란찜, 참기름으로 반짝이는 잡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붉게 양념된 단무지 그릇, 멸치조림, 검은콩 볶음, 달콤하고 윤기 나는 애호박 볶음, 김 몇 장을 추가적으로 내려놓았어요. 저는 당황하며 잔치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사기를 치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것도 완전히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이 분명했죠. 생각해보세요. 이곳 식당 주인은 제게 주문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내온 음식은 절대 1인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아마 그는 제게 이 모든 음식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접시를 내온 것도 외국인인 저를 등쳐먹기 위해서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른 손님들을 쳐다보았는데 이들은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며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아마 이들에겐 외국인이 대놓고 사기를 당하는 장면이 너무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음식에는 아직 손도 안 댄 상태였고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다면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자가 내온 한식의 냄새는 저를 그야말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인 줄 알면서도 한번 속아주고 싶을 정도의 냄새였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몰래 맛보았죠. 식당 주인에게 들키지 않고 한 입만 몰래 맛본다면 제가 찌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티도 안 날 거예요. 저는 이 찌개를 한번 맛보고 그대로 도망갈 거고 어차피 한국인 식당 주인도 제게 사기를 치다가 실패한 상황이므로 이건 서로에게 공평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저는 된장찌개의 국물을 한번 맛보자마자 크나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전문적인 요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저지만 이 정도로 깊은 풍미를 보이는 국물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분명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제게 있어 된장찌개 국물은 마치 한국의 세대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깊고 영혼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발효 된장의 풍부함은 부드러운 열과 애호박의 달콤함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저는 불고기까지 손대게 됩니다. 소고기는 말 그대로 혀에 녹아 달콤하며 고소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잡채는 한 입 베어물 때마다 리본처럼 찰싹거리는 장난스러운 쫄깃함을 선사했어요. 한식의 수준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속임수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영리한 것이죠. 수준 높은 음식으로 맛있게 경계심을 낮추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전략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식의 우수함은 제가 알고도 사기를 당해줄 가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성을 잃고 개걸스레 접시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갑자기 빈 테이블에서 말없이 TV를 시청하고 있던 식당 주인이 표정을 잔뜩 구긴 채 제게 다가오더니 이내 제가 비운 접시를 가져갔고 이내 새로운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져왔거든요. 밥을 다 먹을 때도 식당 주인은 말없이 새로운 밥이 가득 담긴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욕심이 그득한 심보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제게 얼마의 요금을 청구하려고 이러나요? 그는 푸아그라를 먹기 위해 거위에 살을 찌우고 있는 것처럼 제게 마지막 순간 음식 리필에 대한 비용까지 전부 몰아서 청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까지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일본에서 겪었던 사기 수법과 동일했기에 저는 너무나도 분해서 눈물까지 나왔어요. 가게를 살리기 위해 온 한국에서 계속해서 호구 취급을 당하며 사기를 당하다니 저는 제 자신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력감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서도 제 가게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좌절감과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하고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식당 주인이 험상궂게 생겼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도대체 제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이러냐며 제발 그만 좀 하라는 번역앱을 던지듯 건넸죠. 그런데 한국인 식당 주인은 그것을 읽고 눈을 깜빡이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더군요. 일단 그는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낮고 친절한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애초에 이곳의 메뉴는 하나밖에 없더군요. 그건 바로 백반이라는 메뉴였습니다. 즉, 애초에 한국인 식당 주인은 제게 주문을 받을 필요 자체가 없던 거였어요.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주문을 받겠어요? 아무튼 저는 그것을 응시했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식당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한국에서는 속임수 같은 건 없어요. 오해를 푸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2, 4인분은 될 법한 음식들은 백반 1인분을 주문하면 마땅히 나오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식당 주인은 추가적으로 어떤 반찬통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셀프 반찬 스테이션이었어요. 이곳에는 손님들이 죄책감 없이 부족한 반찬을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찬에 대한 리필이 기본적으로 무제한이었고 한국인 식당 주인은 그저 외국인인 제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를까봐 제게만 호의를 베풀며 리필을 해줬던 거였죠. 독일에서 이러한 셀프 반찬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간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그대로 동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라면 음습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지만 뒤로는 몰래 음식을 챙겨가며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했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의심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가식도 없고 그저 인류애를 공유하며 손님과 식당 주인이 서로를 신뢰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죠. 밥의 경우에도 원래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리필해야 하지만 식당 주인은 그저 외국인인 제가 한식을 잘 먹는 것이 대견스러웠기에 그냥 공짜로 대접해줬던 거라는 말을 건넸어요. 막걸리요? 저를 보고 조롱을 하는 줄 알았던 중년의 남성들은 알고 보니 자신들의 음식과 문화를 사랑해주는 저를 보고 동질감을 느꼈고 그렇게 저를 위해 먹거리를 결제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저를 위해 막걸리 값을 결제해줬던 것입니다. 저는 거의 경악을 하며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그들의 따뜻함을 보고 조롱하는 것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미소, 조용한 웃음, 그들은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뻐할 뿐이었어요. 음식은 사랑을 의미하고 한 상을 나누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에서 저는 마치 제가 한국인의 일원 중 하나에 속한 것 같은 따뜻한 기분을 느끼며 감사함과 기쁨, 그리고 부끄러움이 공존하는 복잡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들의 자부심은 외국인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조롱을 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자신의 음식, 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다시 한식을 먹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한 입 한 입을 음미했습니다. 부드럽고 커스터드 같은 식감의 계란찜은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김이 부드러운 잡채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이빨 사이에서 즐겁게 갈라졌습니다. 음식을 리필할 때마다 덫이 아니라 손님을 만족시켜주는 호스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주인은 달콤한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밥을 3공기나 먹는 여성은 처음 봤다며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군요. 저는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불한 가격이요? 단돈 8,000원이었어요. 거의 4인분의 식사를 했음에도 청구된 요금은 8,000원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도 교훈을 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진정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위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나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인 식당 주인은 한국은 배고픈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음식 리필에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요? 그건 한국인이 아니에요. 저는 적자를 볼지언정 배고픈 손님에게 추가 요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 어른들은 일을 나가신 제 부모님을 대신해 제게 식사를 제공해 주시곤 했죠. 마을 어른들은 배고픈 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고,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이에요. 저는 그저 한국의 전통을 이을 뿐이고, 모든 한국인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음식을 리필해 주는 것이죠. 라는 믿지 못할 말을 건넸는데요. 결국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 한국이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일본이었다면 이익만 취하고 절대로 베풀지 않아서 그러한 문화는 그대로 끊겨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정반대의 나라였죠. 그렇게 저는 식당 주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거리로 나서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소름 돋는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 소박한 식당에서 한국은 저에게 소중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인류애를 믿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소중한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채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을 한번 경험해서일까? 다시 돌아온 베를린은 마치 제가 떠난 사이에 거리에 색이 사라진 것처럼 도시는 기억보다 더 회색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느낀 후에는 독일의 모든 것이 조금 더 차갑고 뻣뻣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여행 가방은 기념품과 한국의 향신료로 가득 찼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전히 손님 없는 빈 레스토랑으로 돌아와서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담긴 지나치게 복잡한 메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한식당의 백반이라는 단일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이 복잡한 메뉴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미쳤다며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그 기회마저 제거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하시더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의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이었어요. 한국처럼 호출벨 버튼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두가 웃었어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야, 레오나. 독일인들은 그냥 재미로 누를 거야. 그들의 수준을 과대평가하지 마. 하지만 저는 작은 신뢰의 신호가 사람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 준 거였거든요. 또한 저는 한국처럼 셀프 서빙 스테이션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처럼 화려한 것은 없었고 단순한 샐러드, 신선한 빵, 제가 사랑에 빠진 김치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절인 채소뿐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의 시민의식은 한국인들처럼 높지 않기에 저렴한 음식들 위주로만 진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했죠.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요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소박하고 영혼이 가득한 족발이라는 음식에 영감을 받아 독일의 슈바인학센을 족발처럼 간장 베이스의 양념에 조리한 퓨전 음식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음식을 식전 음식으로 무료로 제공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보수적이기에 외국 음식 자체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물며 이역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의 음식이라니 이들은 경기를 일으키며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족발과 슈바인학센의 유사한 점 때문인지 독일인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족발을 받아들였고 가장 보수적인 손님조차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군요. 천천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던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만큼은 뭔가 다르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신뢰받는다는 느낌, 환영받는다는 느낌, 정직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때문에 찾아왔어요. 호출 버튼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원의 눈을 마주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손님들은 그만큼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대만족하는 분위기였어요. 수줍음 많은 아이가 이제 두려움 없이 주문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한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까지 하더군요.
또한 셀프 스테이션을 통해 손님들은 자신들이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는 손님이라고 느꼈기에 저희 레스토랑에 더더욱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몇몇은 제 레스토랑 덕분에 베를린의 작은 구석이 더 따뜻하고 밝아졌다며 감사 인사까지 했어요. 물론 모든 부분이 한국처럼 원활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한 남자가 10분 동안 8번이나 호출 버튼을 누르며 여분의 냅킨부터 추가 식기류까지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를 미소를 짓게 했어요. 결국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정신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는 철학은 지금은 서툴지만 언젠가는 독일도 한국처럼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결국 매출 폭증과 비용 감소로 인해 저희 레스토랑은 전례 없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로서 증명하자 저를 저주하던 부모님은 입을 꾹 닫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문득 저는 뭔가 제 자신이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인들처럼 제가 배우고 은혜를 입은 것들을 그대로 독일인들에게 물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아이디어 이상의 것을 주었고 그것은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레스토랑 한편에 놓아둔 작은 태극기 장식품처럼 저는 한국의 가르침을 늘 가슴속에 새길 것이고 한국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독일인들 모두에게 전파하며 한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릴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